아마 일본은 물론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오래된 떡밥이 바로 일본 대지진 관련 전망일 겁니다. 최근에도 몇 번이나 일본에서 작지 않은 여러 지진들이 찾아오며 그때마다 이제 곧 초대형 지진이 올 것이라며 수많은 전망들이 쏟아졌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대규모 지진은 오지 않았고 또 후지산도 폭발하지 않으며 다시금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그 지진 관련 생각은 잊은 채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모두가 지난 20년 동안 우려하고 있던 바로 그 초대형 지진이 근 시일 내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 일본은 계속 이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이 가장 앞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다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다는 지진은 지난 약 1500년 사이 일본이 겪은 그 모든 지진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게다가 그게 또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도 도쿄 수도 낙하 지진이라고 불리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긴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무려 일본의 한 만화가가 그린 작품인 내가 본 미래에 등장한 초대형 재난 관련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는 물론이고 이미 지상파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루었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국물도 안 나올 정도의 사고일 정도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또 정확해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 한번 그 내용 가장 최신 소식까지 더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2025년 7월 5일 그것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새벽 4시 18분에 나라가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국토가 거의 절반으로 부러져 버리고 또 수많은 곳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타츠키 료라는 이름의 일본 작가는 1954년생으로 요코하마에 거주 중인 일본인입니다. 그는 지난 1999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같은 해인 1999년 만화가로서 돌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최대 20m짜리 대형 쓰나미가 몰려와 원전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갑자기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또 2020년이 되자 그가 책에서 2019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전 세계를 휩쓴 후 2020년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진다는 그 예언 또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물론 이후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게 된 좀 신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2025년 7월에 찾아온다는 일본 대지진입니다. 그 예언은 작가가 꿈에서 본 것을 토대로 그 장면 그대로 책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그 재앙이 일어나는 때는 2025년 7월이다. 내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구글 어스 세계 지도로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7월 5일 새벽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거대한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일본 쪽으로 번져갔고 일본 곳곳에서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으며 또 해안가에서는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목격되었던 그 쓰나미보다도 3배나 큰 초대형 파도가 일본을 뒤덮어버리면서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이때 후지산도 함께 폭발하게 되는데 대신 그 후지산 폭발의 여파는 이 지진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다고 남겼습니다. 이게 그가 전하는 2025년 7월 5일 일본에게 닥친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 전 일본 전체를 초긴장하게 만든 커다란 지진이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도는 6.9였고 심해 30km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바다는 물론이고 지상에서도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또 작년 8월 8일에도 같은 지역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짜리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일본은 일본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특히 해곡 지진 주의 경보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경보는 무려 일주일이나 유지가 되며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발생한 지진 때문에 지금 일본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쪽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지금 그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또 과학을 토대로 한 근거 있는 추정과 판단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에 대해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끝도 없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이 조그만 행성 밖으로도 최근에서야 이제 막 조금씩 탐사를 나갈 정도에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에 태어났으며 분명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고작 6,000년밖에 안 됐다는 인류 문명인데 지구 곳곳에서는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진 최첨단 고도의 문명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런 건 아예 그냥 미스테리라고 치부해버리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나 비밀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무속이나 점 같은 게 또 무조건 맞다. 그런 걸 좀 알아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만물이 움직이는 더 큰 원칙이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현자들은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한 정도로 정말 귀하고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작가가 만화 작품으로 자신이 꿈에서 본 일본의 미래에 대해 기록한 예언의 경우 아주 당연히 그런 예언이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편 그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의 출현에 대해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는 2025년 7월 5일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 그의 이번 예언은 어쩌면 그 정확도가 매우 높고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올 여름 전 세계가 실제로 목격하게 될 일본의 실제 미래의 모습일 확률도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또 이 지진이라는 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그 전조가 되는 중간급 지진들이 연속해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 5년만 봐도 2019년 야마가타현 해역에서 진도 6.7짜리 지진이 왔었고 2020년에는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진도 7.1짜리 2021년에는 도호쿠 지방에서 진도 6.9짜리 2022년에는 다시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무려 7.4짜리가 그리고 2023년에는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진도 6.5짜리 지진이 왔었으며 바로 작년인 2024년에도 8월 8일 휴가나다 지진과 8월 10일 홋카이도 해역 지진이 각각 진도 7.6과 7.1의 규모로 찾아온 후 2025년 올해 초에도 이미 진도 6.9짜리 강진이 바다와 내륙을 강타하는 등 그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또 그 강도 또한 무려 진도 7 전후를 오가는 수준으로 뭔가 꾸준하게 강한 것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단지 그냥 저 먼 해역에서만 지진이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내륙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등과 같이 실제적인 지진 피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몹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다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지진 학자들 또한 대략 특히 한 5년 전부터 이제는 언제든 그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초대형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발생 한계 시점이 넘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 더해 앞서 함께 살펴본 소름 끼치는 예언까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올해는 정말 각별하게 지진 피해 대비를 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특히 이번 여름에는 우리 한국 관광객 분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그 시기 일본으로 가는 여행들은 미루거나 아예 삼가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지방의 다른 곳을 찾아 방문을 하는 등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도 이런 시기에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맹자는 공자가 세상을 뜬 뒤 약 100년 후 무려 공자와 같은 동네인 산동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동선은 세계 최고 현자를 2명이나 배출한 일종의 고대 중국 대치동인 셈인데,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둘을 붙여 말하는 이유는 일단 실제로 맹자는 공자 사상의 순수 혈통 직계 제자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중국에서는 공자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정말 수많은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맹자가 그 모든 제자들 중 가장 유명한 제자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출어람이라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맹자의 가르침을 공자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그 철학의 정체성으로 보았을 때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을 중시하는 철학인데, 이 인을 엄청나게 압축해서 요약해 표현하자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며 그렇게 내 주변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가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언뜻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의의 정신을 추가한 것인데, 이건 공자의 인 정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단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뿐만이 아닌 옳고 공정한 것을 위한, 그러니까 의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별하는 머리와 또 그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의 가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자의 경우 살짝 이론에 좀 중시한 철학인 반면, 맹자의 경우 그것보다는 좀 공격적인 타입으로 어찌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요즘 세상에서 더 실용적인 철학을 주장한 여전히 따스하지만 동시에 단호한 행동파 철학자였고, 공자의 논어보다 맹자는 그 분량이 무려 3배나 많을 정도로 질뿐 아니라 그 양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상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공자와 맹자의 철학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자는 물론 참 대단한 분이긴 한데 좀 민망할 정도로 평생 자리에 상당히 연연하던 분이셨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왕들에게 지나치게 굴종적인 자세로 철학을 펼친 바가 없지 않은데, 그래서 그는 만약 왕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는 교화를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맹자의 경우 만약 왕에게 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지와 덕이 부족한 경우 그때는 가차없이 그 왕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왕이 거의 무슨 신과 동일시 되던 당시 시대상으로 보아도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위험한 주장을 펼쳤던 사람으로, 실제로 그는 제나라 선왕에 대해 만약 악행을 저지르는 군주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사내일 뿐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맹자는 사실 엄청난 상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그가 널리 설파한 강하고 고준 철학 때문인지 공자가 죽은 뒤에는 오랫동안 중국은 여전히 혼란이 가득한 전국시대였지만, 맹자가 죽은 뒤에는 불과 70년 만에 중국은 통일이 되며 이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맹자가 특히 이제 50을 넘긴 분들을 위해 남긴 소중한 삶의 조언들을 따로 정리한 책 50에 읽는 맹자의 내용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꼭지 몇 개만 추려 여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그는 인간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 둘째,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호지심. 셋째,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과 끝으로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 시비지심입니다. 일단 맹자는 인간사를 돌아보니 다들 지가 잘났느니 대단하느니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가 볼 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50보 100보라는 표현도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나무라는 모습을 빗대어 맹자가 가장 먼저 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또는 아무리 수십조 원을 모은 부자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들 늙게 되고 또 고작 100년도 못 살고 떠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며, 그 짧은 인생에서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인 것이 또 인간의 삶인데,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또는 지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으스대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인생 낭비라는 것이 맹자의 지적이며, 그는 또 인간의 삶이란 절대로 좋은 일만 있거나 또는 나쁜 일만 오는 경우 역시
없고 누구에게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비율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신경 쓰며 살 그 시간에 자신과 자기 주변을 돌아보며 더 내실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인데 사실상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마치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인물은 반드시 썩으며 또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마치 검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처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맹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움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배울 것이 많겠지만 사람이 어리든 늙든 또는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반면교사하며 언제나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배움에 대한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인간의 자질 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인 윤동주 또한 서시를 통해 죽는 날까지 하루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며 삶의 자세를 표현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과 도덕심의 결과입니다. 내 자존심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내 자존감은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은 월급을 받는 백화점의 초보 점원으로 일하는 것은 만약 그게 나의 최선이고 내가 내 직업에 성실할 수 있다면 정말 눈꼽만큼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들 나름의 환경과 사연이 있는 것이기에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그런 어린 점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추태를 부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시 말해 인간의 영역보다는 아직은 짐승에 가까운 정신의 성숙도를 가진 삶의 태도로서 이 부끄러움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경제적 비교 같은 것을 통해 느끼는 그런 피상적인 감정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비추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자아 반성의 결과일 때 가장 의미가 있고 진실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맹자의 말 중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군자고궁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무서웠을 때 이 네 마디에 기대어 힘을 얻고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지나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서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자고궁이란 하늘이 장차 군자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의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를 공궁하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은 그가 이뤄낸 대단한 성취 때문이 아닌 그들이 극복해낸 그 어려움의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목표 중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사업을 일구고 있던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 년째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매일 스스로와 싸우고 있던 또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쟁취하기 위해 그 티도 안 나는 고생과 남모르는 고민거리를 안고 밤을 새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가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먼저 그 정신의 체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선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버려지는 시간 또는 버려지는 노력이란 없는 것입니다. 상을 타지 못했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며 사업이 실패했을지언정 그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노력을 쏟았다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더 큰 선물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들 이 맹자 선생의 말씀들, 특히 군자고궁의 그 의미를 잘 새기시어 무엇보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독이시며 머지않아 분명히 찾아올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묵묵히 각자의 일상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 뒤에 주자 돌림을 사용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경우 경주와 상주, 전라도의 경우 전주와 나주, 또 충청도의 경우 충주와 청주, 강원도의 경우 강릉과 원주의 이름에서 그 앞글자를 따와 불렀고, 북한 지역의 경우도 예를 들면 평안도의 경우 평양과 안주, 황해도의 경우 황주와 해주의 이름에서 각각 그 이름을 따와 불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지명들은 다들 그 흥미로운 유래가 있는데, 이 종로의 경우 조선시대 한양의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던 그 도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려주던 아주 커다란 종이 달려있던,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 빌딩 옆 그 보신각에 달려있는 종으로 매년 12월 31일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총 33번 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벌어지는 그 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 종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도의 중심지 중 최고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이게 1903년 종로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크고 시원하게 뻗은 종로도 멋지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그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모습도 생소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의 종로 모습입니다. 여전히 수도의 그 메인 스트리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조금씩 닫힌 건물들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종로의 모습입니다. 빽빽히 모여있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청계천, 그리고 그 뒤로 지금부터 살펴볼 어쩌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낭만 있고 멋스러운 아직 남아있는 빈티지 한국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종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거 지난번 국립박물관에 가서 방가 사유상 소개할 때 한번 해봤던 것처럼 그곳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로 꾸며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종로 주변은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이후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곳인데, 최근 해외에서 우리 종로 3가가 전세계 모든 동네 중 가장 쿨한 동네, 무려 전체 3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읽고는 도대체 종로는 어떤 곳이기에 그런 것인지 너무 궁금해져서 마치 먼 해외여행을 가듯 달력에다 날을 잡고 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준비한 후 가슴 한가득 설렘을 안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일단 그 기사 이야기를 조금 더 짧게 해보자면, 영국에 있는 타임아웃이라는 여행 전문 언론사로 거기서 전세계 모든 유명 동네 중 가장 쿨하고 멋진 곳을 총 49곳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가운데 우리 종로 3가가 무려 3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묘사하며 최신식 현대 건물들과 종묘, 그리고 궁궐에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더해 밤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썩한 정말로 힙한 장소로 변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 낭만과 힙이 공존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로 멋진 곳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이 아주 많고 또 멋진 야경이 보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갔으면 좋았겠는데, 한편 오랜만에 가는 이 종로 여행을 혼자 느릿느릿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기도 해서 비교적 차분한 일요일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종로 3가 지하철에서 나오면 이곳에 연륜이 느껴지는 장면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큰 간판이 바로 이 보청기 간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 간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리를 걷는 동안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 여기가 우리나라 보청기 캐피탈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네 중 한 곳인 인사동에 먼저 들려봤습니다. 예전에 비해 뭐가 많이 바뀐 듯,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가 인사동이라는 것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상점들이 아주 많았는데, 또 이게 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동에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벌써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스님들의 복장이 참 묘하게 힙하고 멋스러웠고, 특히 저 털모자는 굉장히 탐났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2025년이니까 당연히 주변 저 멀리에는 커다란 신식 건물들이 그 배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그 사이 골목마다는 작은 기와집들과 오래된 전통 찻집과 식당들이 많이 보여 그런 독특한 조화가 특히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 한국에는 넷플릭스의 그 멋진 배우들 외에도 나 같은 토종 한국 원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짧게 인사도 나누었고, 또 몇몇은 이렇게 예쁜 포즈로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왔다는 이 국제 커플은 유독 사랑이 꿀 떨어졌는데, 이른 일요일 아침 인사동 거리를 걷고 있던 이 외국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브라질에서 온 아주 잘생기고 유쾌한 어린 친구들인데, 제가 사진을 잘 찍지 못해 초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름도 너무도 유명한 탑골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동에서 종묘로 가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점인데,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탑골 공원이라는 곳은 와본 적이 없습니다. 늘 TV나 인터넷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약간 희화화되어 놀림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도 꽤 있어 막 개토처럼 그런 모습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풍스러우며 편안한 공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원 입구입니다. 참고로 이 탑골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탑이 많은 고을에서 그 이름을 따와 탑골이라고 불리게 된 곳인데, 여기는 무려 3.1 운동이 시작되었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 이름처럼 공원 안으로 좀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큰 탑이 한 개 보입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잠시 멈추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종로의 하이라이트 종묘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는 가는 곳곳마다 마치 아까 그 보청기 가게들과 경쟁하듯 이발소가 정말 많았는데, 특히 그 가격이 압권이었습니다. 커트가 무려 4,000원. 하지만 그래서 놀라며 그 입구를 보았더니 최근 바뀐 것인지 7,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을 체감할 수 있던 모습이긴 한데, 아니 커트하는데 무슨 원재료값 상승이 그렇게 많아서였을까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종묘는 엄청 큽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가장 큰 유적 또는 공원 중 한 곳입니다. 잘 정리된 넓고 긴 그 입구 회랑을 따라 정문으로 올라가서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종묘도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인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들어갈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급적 경건하게 발자국도 조심하며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아주 많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도착한 그 종묘 사직단에 가보니 하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 가서 그 사직단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부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죽이며 여기까지 올라온 후 무례하게도 이 사직단 앞에다가 군대 야영지를 펼치고는 밤을 보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하필 여기서 역병이 돌아 여기서 밤을 샜던 일본군이 모조리 죽어버렸다는 좀 신기한 기록이 있는 그곳을 살펴보고 다시 천천히 입구 쪽으로 되돌아 내려오는데, 여기 그 긴 길 가운데 보면 돌로 만든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양 옆에 길이 있고 가운데 좁은 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절대로 밟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운데 길로 걷고 있길래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아는 척할 좋은 기회가 생겨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매우 사실적인 얼굴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었더니, 그 외국인은 깜짝 놀라며 바로 옆으로 비켜 내려왔는데 바로 이 아리따운 남미 아가씨였습니다. 멋진 한국에 와서, 그것도 조용한 종묘까지 와서는 거기서 무려 저를 만난 것이 한편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종묘를 나오면 그 종로대로 반대편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추억의 세운상가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용돈 모아 어렵게 가져온 소중한 돈을 받고는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라고 하더니, 집에 와서 설레는 마음에 이거 언제 나오나 무려 2시간 동안 녹화된 전원일기만 보다가 울게 만들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웃으며 쥐어 보내주었던 남자. 그때 그 동심을 파괴한 건지 보호한 건지 헷갈리는 그 세운상가 아저씨는 지금 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묘는 경복궁처럼 긴 돌담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영국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극찬을 했던 최고로 힙한 동네인 바로 서술락길이 나옵니다. 살짝 옛날 좋았던 시절 그 초창기 삼청동 느낌이 나는 곳으로, 오른쪽에 종묘 돌담을 마주보며 형성된 요즘 젊은 친구들 성지입니다.
그 기분 좋은 길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이번엔 익선동이 나옵니다. 그 서술락길처럼 요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우리 한옥의 대들보와 석가래, 그리고 멋들어진 기와 지붕 아래로 파스타집과 타코집 등 맛있는 음식점들이 넘치는 아주 멋진 곳인데, 조금 이른 일요일 오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여기 서술락길과 익선동은 특히 밤에 오면 분위기가 진짜 끝내준다고 합니다. 연인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쪽으로 데이트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선동에서 길고 깨끗한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 다시 종로 3가역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저 멀리 그 배경에 북한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멋진 궁궐 창덕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가보려 했는데 하필 창덕궁도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인사동부터 종로길, 그리고 종묘 주변 서술락길과 익선동을 걷다 보니 이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빡세게 걸어본 것임에도 정말 힘들고 지루한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볼거리가 너무 많아 내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째서 그 잘 나가던 가로수길과 강남대로가 언젠가부터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바로 상점들, 그러니까 그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이런 재미난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아 그저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지역이 인기가 올라가고 땅값이 높아지며 큰 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서 거기 다 싹 밀어버리고 아주 크고 지루한 거대한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되면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찾지 않게 되었다는 뭐 대충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그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에 리듬이 살아있고 볼거리가 많으며 무엇보다 한국 특유 도심의 그 낭만이 넘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아직 그 밤의 멋진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어째서 그 영국 언론에서 이곳을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꼽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다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지하철 타고 종로 3가역에 내려 그 주변에 넘치도록 많은 멋진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결국 그가 돌아왔고 새 시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어쩌면 최근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호황을 몰고 올 한국을 위한 최고의 와일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트럼프 이야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이거 무슨 가로수길 건물주 월세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전보다 10배나 더 많은 부담금을 내라는 억지 협박, 또 만약 그걸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빼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불만이자 우려인데, 주한미군은 절대로 한국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10배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도 못 내겠으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미국이 우리에게 월세를 내고 주둔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미군은 기꺼이 그 수조 원의 월세를 내고 한국에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사실 우리 한국을 위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작년 연말에는 이미 미국 국회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결정하든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는 것으로 미국 법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근시일 그런 주한미군의 상황이 바뀌는 일은 없을 예정입니다. 미군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신경 쓰게 될, 그리고 가장 경계하고 압박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중국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신 그런 중국 바로 코앞에 중국 측 표현에 의하면 자기들 목
안까지 밀고 들어온 칼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주둔 중인 약 2만 8천 명의 미군 병사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등 엄청난 무기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바로 코앞에, 그것도 북경과 상하이를 1시간도 안 되어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군에게는 진짜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의 축복이며 중국에서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골치 아프고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금 요충지를 분담금을 10배 올려주지 않는다고 뺀다는 건 현 실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일본이 있지 않냐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는 우리 평택과 중국 북경 상하이와의 거리보다도 무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공격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이면 일본은 그냥 후방 병참 기지 정도밖에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혈맹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딱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수의 자국 병사를 잃은 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들에 대해 예우를 잊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수의 우리 병사를 희생하고 잃은 것 또한 바로 베트남전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는 우리 한국군 없었으면 미국은 진작에 전쟁 지고 짐 싸서 집에 왔었을 정도로 결국 이기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그 지옥 같은 전쟁에서 그만큼 버티고 또 나중에는 자존심도 챙기면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군의 사신과도 같은 전투력과 용맹 그리고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국가는 매우 특별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혈맹 국가입니다. 그런 반면 일본은 평화로운 미국 본토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방을 날며 쳐들어간 침략군이자 나중에 진짜 큰 거 2방 제대로 맞고 항복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언제든 그들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해지고 미국에게 불리해지면 주인인 미국의 목덜미를 물 개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아시아에 있고 또 하도 말을 잘 들어서 이런저런 용도로 유용하게 써먹고는 있으나 미국 역시 언젠가 그 용도가 다 하고 나면 정말 하루아침에 일본을 버릴 것입니다. 물론 선전포고 없이.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지정학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편 한국은 단지 그런 군사적인 면 외에도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파트너 국가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입니다. 소련은 사라졌고 이제 그 자리는 중국이 차지하여 미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바로 그런 중국의 허리를 꺾어버려 다시는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주변국들에게 마치 무슨 지방 조폭 보스처럼 굴며 갑질하면서 세계 질서를 흐트리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 측면, 즉 군사와 경제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군사적인 면은 일단 미국은 미국이니까 지금 살짝 해군 같은 데서 수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는 중국이 그동안 미군 기밀 문서 훔쳐다가 만든 소위 5세대 전투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는 한들 크게 걱정될 것이 없어 자본주의의 시대답게 엄청난 수준의 경제 조치들로 중국을 조지는 방법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20년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키고 또 그래서 얼추 많이 따라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 최첨단 산업들, 즉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분야들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어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트럼프는 우선 제조업 탈중국화에 집중하여 지난 30년 넘게 중국에게 의존해왔던 제조업을 파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중 일부를 미국 내에서 되살리는 방법을 취할 것인데, 하지만 아무리 미국 내 제조업이 빨리 되살아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고 신기한 나라가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방산 무기만 잘 만드는 최첨단 산업 국가가 아니라 손톱깎이부터 초대형 발전기까지,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물건을 모두 0부터 100까지 다 이 한국 내에서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전 세계 진짜 1티어 최강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는 진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융단 폭격으로 중국의 최첨단 산업이 초토화되고 나면 가장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제조업의 탈중국으로 인해 시장에 공백이 생기면 그걸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메꿔 줄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지난 바이든 때 지금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약속들만 믿고 미국 내에다 무려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공장들을 우리나라는 지어버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공장들이 미국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며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 세상사라는 게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미국 공장들을 미국에 잡힌 인질들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트럼프와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교니 안보니 잘해도 경제를 잘 못하면 국민들은 즉시 돌아서고 국정의 동력도 바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특히 다른 모든 것보다 미국의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 더더욱 사실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맡은 다음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인정해주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다른 산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첨단 배터리 및 반도체 공장들과 또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삐걱거리게 되면,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타격을 입겠지만 트럼프의 경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이게 이 영상 가장 앞에서 살펴본 그 주한미군의 문제나, 또는 여기 미국에 최근 지은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에 대한 문제나, 그 골자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또 트럼프도 그 누구도 완전한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으며 함께 동반자멸하거나 아니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며 크게 성공하거나 두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그렇게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도 중국과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곧 미국의 여러 제재 때문에 완전히 사면 초과가 되어 사실상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중국에서 가장 가까우며 사실상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첨단 선진국인 우리 한국에게 크게 손을 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며 줄타기 외교를 함으로써 양쪽 모두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어내며 실리를 챙겨야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가장 잘 해오던 생존 전략이자,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 줄타기에 있어 타고난 내공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미국과 미군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국에게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좋은 포커 선수처럼 최대한 우리가 가진 우려를 숨기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강점들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면서 상대의 패에 맞추어 그에 가장 맞는 패로 응대하며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국제 외교라는 것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즉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거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주고 그리고 잘 받는 외교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앞서도 보았듯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게도 미국으로부터 또는 오직 미국에게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테이크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가인 그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빼앗기는 것들에만 집중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주고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그렇게 생산적인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전 세계 최고 혈맹인 한국과 미국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로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도 또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서도 보면 절대 위기 없이 기회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큰 위기, 그래서 그 안에서 커다란 기회가 함께 숨어서 찾아온 상황입니다.
참 우연스럽게도 지난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우리나라는 당시에도 탄핵 정국으로 그때 나라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최고의 호황기를 보냈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그 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권 역시 정말 우연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다시 또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트럼프를 대하는 우리 국가 각 분야의 수장들께서 그 위기를 대비하되 그것과 함께 찾아온 기회도 함께 볼 줄 알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산업에 대해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서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성장과 호황을 가져다 줄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혼돈의 시기를 부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가장 최근에 공개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F-22의 직계 후속 모델이자 무장부터 항속거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한 멀티 드론 컨트롤 능력 등 그냥 꿈같은 전투기의 모습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기 개발 역사를 좀 살짝 살펴보면 우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하늘을 군림했던 진정한 넘사벽의 폭격기인 B-2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앞으로 50년 후에 나올 디자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도 멋지고 비현실적인 이 B-2 폭격기는 그 처음 비행을 한 것이 무려 1989년입니다. 그리고 그 B-2의 조카이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현실적인 최고의 전투기가 바로 이 F-22 랩터인데 예전에 이 F-22 한 대와 F-15기 144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려 144대 빵으로 F-22 혼자 F-15 144대를 모두 격추해 전멸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이건 그냥 동네 일진애들 싸움하는데 치사하게 기관총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천조국 미국이 항상 추구해온 세계 속 미군의 위상입니다. 파워 오버웰밍,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예 싸움이 성립이 안 되도록 하는 군사 초강대국. 그런데 2차 대전 때에는 사실 그때는 히틀러의 나치가 무기가 더 좋았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미군 전차는 독일 전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전투기들 역시 독일 제트 전투기들의 속도와 파워가 압도적으로 더 높았으며 심지어 병사들이 들고 다니던 그 소총과 기관총 역시 독일 병사들 것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도적인 전투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정말 순식간에 주변 유럽을 마치 UFC 선수가 동네 유치원 접수하듯 점령해버렸고 나중에 히틀러가 괜히 나폴레옹 따라하며 그 지옥의 땅 러시아 점령만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 전 세계는 영어 대신 독일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독일 무기들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그 엄청난 독일의 전차,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몽땅 인마이 포켓해버린 미국은 1950년대부터 정말 미친듯이 무기를 발전시키며 그 정점인 1980년대 말이 되며 이미 이 지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넘사벽의 무기들을 보유하게 된 군사 초초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로 앞서 본 저 B-2 스피릿도 1989년부터 처음 비행을 시작했고 F-22의 경우도 첫 비행은 우리나라가 금 모아가며 그 빚쟁이 IMF를 나라에서 내쫓고 있던 1997년이었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전투기이자 주둥이에 달린 기관총이 거의 무슨 소형차만한 상남자 전투기 A-10은 무려 1972년 하늘에서 빙빙 돌며 지상에 있는 목표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날아다니는 천공해성 C-130의 경우 1954년 미국의 자랑인 M1 전차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때려잡고 있는 괴물 장갑차 M2 브래들리 모두 무려 1981년에 등장한 무기들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이 콜트 권총 또한 아직도 당시에는 이런 서부시대 리볼버 권총들이 대부분이었던 무려 1911년에 등장했던
말도 안 되게 미래적인 권총이었을 정도로 대략 딱 1980년대 중반쯤 되고 나면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 그 적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귀여운 기아 모닝 동호회 혼자 치사하게 페라리 타고 나온 경우처럼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막 베트남이 우리나라 축구를 이기고 중국 전기차들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은 자기들이 만든 전차로 막 독일 최신 전차를 이기며 세계 1위 전차로 등극하고 또 자기들끼리 혼자 뚝딱뚝딱 해서 이제는 5세대 전투기까지 날려서 성공시켜버리는 등 무엇보다 남 베끼는 것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소중한 공군 무기 데이터를 훔쳐가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최소한 그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게 흉내낸 메이드 인 차이나 최첨단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도 잠자는 토끼처럼 마음 놓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때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누굽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뺨 두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소총 가지고 찾아가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의 화를 돋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참을 생각도 또 그 천조국 세계 군사력 패권 옆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경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아무도 그 개발 소식을 몰랐던 B2 폭격기의 아들인 B-21 레이더를 공개하며 이미 그것만으로도 또 앞으로 최소 20년은 벌써 훅 앞서버렸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최첨단 6세대 전투기이자 미래 전장에서 국가의 무기 기술력의 기준이 되어줄 아직도 전 세계 그 적수가 없는 F-22 랩터의 후속 모델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벌써 2025년이니까 이미 그 차세대 전투기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 스텔스 능력이 핵심인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의 다음 세대 버전인 차세대 전투기를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엔가드라고 부릅니다. 차세대 공중 지배권 계획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개발 중인 이 6세대 전투기들의 특징 중 그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 둘째, 5세대 전투기보다 더 긴 항속거리와 더 빠른 비행 속도. 그리고 더 강력한 무장 능력.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멀티 컨트롤 능력으로 주변 인공위성 데이터나 또는 아군의 군함이나 전투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해서 완벽하고 빠른 속도의 전투 판단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 넷째, 주변에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다수의 드론들을 한 명의 파일럿이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파일럿이 직접 작동하거나 또는 무인으로 작동할 것. 이 외에도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많지만 이게 6세대 전투기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 모두 스텔스라는 영화 보면 완전 제대로 너무 사실적으로 나옵니다. 영화 자체도 진짜 완전 재밌고 그리고 이 영화 최종 보스가 또 북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최근 공개된 6세대 전투기들의 몇몇 이미지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게 바로 미군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정확히는 이건 미국의 그 6세대 전투기 계획 중 미 공군에서 개발 중인 전투기의 모습인데 거의 최종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참 사람 눈이라는 게 너무 간사한 게 이거 보다가 갑자기 F-22 랩터 보면 이제 막 신차 나온 뒤에 구형 모델차 보는 것처럼 뭐가 굉장히 옛날 디자인 보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잉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군의 버전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 모양으로 거의 디자인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군과 해군을 구분하여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F-35 개발하면서 공군과 해군이 똑같이 개발한 후 그 옵션만 달리해서 구분해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개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 효율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군과 해군이 따로따로 각자의 6세대 전투기를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둘의 모습이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도 전투기는 공군에서 만드는 게 해군보다 더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전세계 공군 능력 1위는 바로 미국 공군이며 전세계 2위는 바로 미국 해군입니다. 미국 해군은 그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최신형 전투기만 2000대가 넘을 정도로 그냥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 공군이지 절대 그냥 단순한 해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한 번 저 멀리 앞서 나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참고로 이게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거 누가 6세대 전투기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본 미군 전투기들에 비해 두어 세대는 옛날 전투기로 보이는데, 일본도 대략 한 20년 전부터 자기들만의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느니 뭐니 한참 시끄럽다가 6세대는커녕 5세대도 아직 못 만들었고 4.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해 결국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보면 정말 우리 KF-21 보라매의 개발, 그리고 그걸 단번에 성공해버린 그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 가장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일단 그 겉모습은 얼추 스텔스기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중국 스텔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과 레이더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러시아의 스텔스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돌았던 차세대 러시아 스텔스기 디자인입니다. 뭐가 미국 것에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의 스텔스기와도 비슷한 모양, 그리고 영화 탑건에 나왔던 그 SR-72 극초음속기와도 아주 비슷하게 생겨 아마 거의 이대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력도 그렇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2030년 즈음 미국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기가 되리라 생각되는 모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뭐가 또 새로 나와 있고, 또 어제의 것이 완전히 구식이 되어버리면서 스마트폰도, 차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야 뭐, 저도 그렇지만 그냥 5년 전 산 핸드폰 아직 잘 쓰고 있고, 옷도 10년도 더 넘게 샀던 것들 지금도 잘 입고 있는데다, 또 차도 8년 전 구입한 것 지금도 너무 잘 굴러가기 때문에 굳이 요즘 나오는 그 새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무기의 경우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술처럼 한번 밀려버리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너무도 중차대한 분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미래 6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독자 개발하여 단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해낸 우리 KF-21이 새삼 정말 너무 대단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우리 카이의 개발자분들 늘 그렇지만 진짜 올림픽에서 금메달 50개 딴 것 이상으로 다들 너무도 대단하고 멋지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개발 과정도 잘 진행되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KF-21을 베이스로 개발된 순수 한국형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